과학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가 됐던 간에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다원주의가 더 도움이 된다. 과학에서 제일 좋은 게 한 가지로 딱 통일되지 않으면 난장판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만 하지 말자는 거지 아무거나 하자는 아니거든요. 과학은 정말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탐구하는 기쁨을 끝없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넓고 무궁무진한 것을 배우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는 과학이 다 모든 정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니죠. 제가 될 수 있으면 짤막하게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 뒤에 계신 분부터. 네, 저는 고창모라고 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강연 감사드리고요. 이번 강의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적 다원주의의 의미가 진리가 여러 개라는 뜻인지, 아니면 진리를 향한 방법론이 여러 가지라는 것인지, 그게 좀 제가 더 알고 싶고요. 네. 또 교수님께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강하게 이제 부정하셨는데, 여태껏 이만큼 과학이 이루어놓은 성과가 절대적 진리 추구라는 우리 인간들의 고유한 욕망 내지는 욕구 때문에 이루어진, 이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적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뒷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그 열망으로 이루어놓은 과학이 많은데요. 저는 그거는 초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과학의 청년기에 패기를 가지고 난 이렇게 진리를 얻을 거야 하고 가다가, 지금 사실 과학자들 대부분 보면 진리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는 실망했었던 건데 지금은 그걸 더 현명한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첫 번째 해주신 질문, 진리는 한 가지이고 찾는 법이 여러 가지냐, 아니면 진리도 여러 가지냐. 예. 저는 진리가 한 가지라고 해도 찾는 법은 여러 가지일 것으로 보고요. 진리가 정말 한 가지냐, 그거는 정말 신이 존재하느냐, 그런 것처럼 저는 철학에서 답해 줄 수 없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5강에서 말씀드렸죠. 아마 이 진리와 진상을 구분해 주라. 과학은 진상을 추구하고 추구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고, 그 절대적 진리라는 거하고 떠난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진상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상이라는 거에 포함되는 거는 질문입니다. 대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은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이 관측 사실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진상이라는 거. 우리가 질문을 던지되 대답은 자연히 하는,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여러 방향으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은 하나로 나오진 않는다고 봅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의 백성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걸 들으면서 과학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다원주의를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과학교육을 하면서 모든 교과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솔루션을 하나만 제시하는 경우가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랬는데 강연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마 그것은 경제성의 논리가 우선 있을 거다. 두 번째는 학생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게 교육적으로는 애들의 사고를 기르는데 좀 부적절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성장한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권위주의를 배우게 되고 획일화된 사고를 배우게 돼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창의성을 잃어버리게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정한 창의성은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엘리트 교육이나 영재 교육이 오늘 강연에서 주는 시사점이 저는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중요하게 지적은 해주셨지만 다원주의가 이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다 상관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의미 있는 답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도 지금 답 하나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원주의에서, 그러니까 획일주의에서 다원주의로 갈 적에 극복해야 될 좀 어려움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오늘 네. 들은 강연에 대한 소감이면서 사실은 이제 질문은 제가 책이 나오자마자 오늘 선물들도 많이 받았지만 이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거 열심히 읽었고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사실은 그 온도계 고정점 정학이라는 거, 그 얘기하실 때 처음에 이제 섭씨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온도 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이 100도에서 안 끓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조작합니다. 그냥 100도에서 끓는 걸로 보고서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좀 했던 게 사실은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걸 그럼 가르치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결국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은 저는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결국 그거는 사회적 약속이 아닌가. 우리가 온도라는 개념은 마치 아까 가르치는 것이 어떤 암묵적으로 우리가 가르쳤을 때 이제 획득하면 그 다음에 지식이 발달하듯이 온도라는 개념을 가르쳐야 형성될 수 있는 그 다음의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기는 한 것 같은데 강연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뭐 용기의 크기나 뭐 용기의 재질, 온도계의 위치, 거품이 시작되는 때가 언젠가 뭐 이제 거품이 밑에서부터 나올 때냐 아니면 부글부글 끓을 때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 있는데 그럴 때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될 때를 우리가 물이 끓는다고 보고 그럴 때를 100도라고 약속하자라는 것을 가르쳐면 되지 않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처음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열심히 과학 교육을 하는데 남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농담 삼아서 정말 대부분의 경우 남는 거는 과학에 대한 증오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된 말이지만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학을 가르쳤을 때 그 현실은 학생들은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기억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 배운 과학 새로 막 이렇게 과학 철학적으로 연구한 거 빼고는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릴 거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얘기할 때 그렇죠. 과학뿐 아니라 뭐 역사 교육도 마찬가지고 다 잊어버릴 겁니다. 학생들은. 그럼 남는 게 뭐냐? 남는 거는 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권위주의만 남는 거예요. 그 배운 버릇만 남습니다. 그 콘텐츠는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게 그 방법을 가리키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 맛을 가리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내용은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초인이 아닌 이상, 사람이 전문가로 계속 하지 않는 이상 그거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나중번에 하신 얘기 저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온도라는 것을 정의하고 온도의 측정 방법을 만들고 그걸 세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과정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온도가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를 주어 섬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끓여보면 이렇게 되는데 부글부글 끓는 데서 너무 오래 두지 말고 그걸 100도라고 하자. 그러나 그릇이 양은이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면 설사 그 내용은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과학의 기준을 잡아가는구나. 그건 남을 겁니다. 뭐가 남냐면 그래 그 현상은 복잡했어. 내가 무슨 뭐 라면
그릇의 온도가 얼마인지는 생각 안 나지만 현상은 복잡했고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잡을 필요는 있어. 그게 남죠. 근데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는 정말 좀 특정한 상황을 집어서 해야만 그게 항상 같이 나오고 그런 거는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됐다고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과학자들은 그 과정을 겪었는지가 나오지를 않아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도라고 예. 그러니까 이 온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럴 대로 하자라는 합의를 했나요? 제가 그 합의까지는 얘기가 못 나갔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처음에는 20세기 초에 온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온도가 낮아지면 초전도가 나오고 초유동이 나오고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면 그 초전도 시작한 이하의 온도는 어떻게 재느냐? 사실 낮은 온도를 잴 때는 금속의 저항이 온도의 함수로서 변하는 걸 해갖고 쟀었는데 그 저항이 0이 돼버리고 그러면 그 아래 온도는 어떻게 쟀냐 그거 갖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국제 조약을 맺고 그런 시대가 들어갔었던 건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도 어렵고 그래갖고 이제 켈빈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후속편을 써주면 됩니다. 손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아까부터 손 드셨던 분이 어디 있었죠? 뒤에 이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김규동이라고 합니다. 과학 철학을 만나다 강의 잘 들었고요. 저도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과학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정말 희망은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우선 과학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가 과학 지식 체계라든지 그리고 경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경쟁이 과학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회가 경쟁 사회이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모항 경쟁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래서 과학도 최대한의 효율적인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지금도 중구난방으로 과학이 너무 투자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그 경쟁이 그리고 생존과 연결이 되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항상 다양성이 존재할 수 없고 한 가지로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다양성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양성이라는 게 지금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윈이 말했던 것처럼 최적자 생존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닌지 그래서 누가 다양성을 일부러 억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없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많이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경쟁이라고 했을 때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경쟁을 우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맥락에서 과학도 이제 정말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가지는 것만 하게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과학은 우리가 보통 과학을 잘하는 사회에서 과학은 그냥 그대로 정말 일반 사회의 경제적 경쟁에 좌지우지 되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과학을 그냥 상업화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과학 연구비는 역시 정부에서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그거를 정말 경제 논리로 다 풀어가는 건 아니고 저도 또 그렇게 다 풀어가지 않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근데 과학의 내부에서 경쟁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연히 자연 선택과 같은 과정에서 다 딴 것들이 도태되면서 가장 훌륭한 것만 남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자연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한 인위 선택이죠.
과학의 이론이나 이론 지식 체계가 어떤 것이 살아남는지 그거는 정말 자연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누가 그걸 선택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그 문제인데 어떤 경우에는 뭐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과학 공동체 내부에서 힘 있는 자들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일반 과학자들이 정말 쓸려가는 트렌드를 만들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정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런 이 선택 과정을 세워줄 것이고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가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대부분 이루어지는 과학은 정말 주류적인 생각이 아니면 정말 지원받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돼 있지 않는가. 이제 뭐 그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자면 길어지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앞에 학생. 저는 이제 이공계 대학원에 있는 조성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오늘날 과학은 좀 옛날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옛날에 프리스틀리가 부엌에서 취미로 기체 실험을 하거나 이제 맨델이 유전자 연구를 위해 콩을 재배하던 시기와는 상당히 다르게 연구 성과들도 상당히 이제 경쟁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좀 단타성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결과를 내려는 이제 연구들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과학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경향이 그 과학의 진보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지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아까 해주신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거 사실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일인가 평가하려면 따르게 해봐야 되는데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제 느낌에는 아까 강의하면서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제 느낌에는 지금 노력은 과학에서 하는 노력은 너무 편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느 선의 연구가 가장 효과적인 거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거 대답하기 힘들죠. 대답하기 힘든데 이제 제가 간접적 증거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과학 트렌드가 자꾸 바뀐다는 거죠.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분자 유전학 쪽에서 그 소위 왓슨과 크릭의 센트럴 도그마를 깨는 일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논문 발표도 잘 안 되고 연구비도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확 바뀌어 버린 것 같고 물리학에서는 이제 뭐 촉근 이론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첨단을 걷는 쪽에 끼지 못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뭐 언제 바뀔지 모르겠고요. 뭐 그런 예를 들자면 많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우리 과학의 트렌드가 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함의가 있냐면 그렇게 자주 바뀌려면은 왜 한쪽으로 몰렸었냐 그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한쪽으로 몰렸던 방향이 정말 제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라면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싹 바뀐다는 거는 좀 처음에 확 몰렸던 것 자체가 알고 보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정말 판단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갈수록 손이 많아지는데 저 제일 뒤에 계신 여자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1강에서
네. 부모님이 전통 신앙을 믿으시고 네, 뭐 점치러 가신다 이런 말씀. 신앙까지는 네. 못 되고 네. 그때의 그 젊은 과학자와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겸손한 과학자로서 그 전통 신앙이나 또는 점치러 가시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네. 그 하여튼 그냥 묻어가고 그냥 부모님은 그렇게 가시고 저는 이렇게 갑니다로 가는 건지 사실은 인문과학도로 과학 철학을 만나다를 강의를 들었던 사람으로 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참 어려우신 질문인데요. 첫째, 뭐 관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거 하고 부모님은 점 보러 가시고 뭐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렇게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철학적으로 가지게 된 이제 생각은 어떠냐 그러신 말씀이죠. 그게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제 생각을 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점을 보러 간다는 거 이제 마음이 불안해서 가는 거죠. 결국은 정말 우리 부모님이나 딴 분들이 진짜로 그 예측을 믿어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과학하고 같은 종류의 행위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반대했을 때는 왜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반대했던 건데 또 저보고 지금 이걸 내가 믿느냐? 연구는 안 해봤지만 아마 제가 다 점검해 보면 믿지 않을 겁니다. 그 점치는 이론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어떤 증거가 있고 했는지 알아본다면 뭐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해볼 시간은 없고 지금 그래서 그냥 아니겠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실수를 했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과학과 같은 목표를 가진 지식 체계를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작위적으로 고르는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저는 뭐 간단한 질문입니다. 저는 좀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상한 삶을 좀 살려고 하는 지금 이제 사회과학도인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과학을 배우러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물리학을 전공하시다가 소위 이제 과학 철학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도 거의 철학자로서의 이 사회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리학을 하시다가 과학 철학으로 가시는 동기라 그럴까? 거기와 관련해서 패러다임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패러다임 연구를 하시다가 뭐 철학으로 가셨는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겸손한 철학을 주창하시게 된 좀 계기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과학을 하다가 철학으로 갔던 거는 약간 말씀드렸었던 것 같네요. 1강에서 그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 드리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물리학에 대한 의문들이라는 거 사실은 이 대중과학을 읽다가 나온 게 많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했던 질문들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쿠hn의 책을 다시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는 현대 과학은 그렇게 광범위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은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딱 정해진 방향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도 딱 정해진 패턴의 대답만이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불만을 가지고 처음에 이걸 벗어나 보고 싶다 해서 생각하니까 그래도 과학 철학이란 데서 그런 넓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은 양자역학 철학에 대한 걸 썼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측정이란 무슨 의미인가 뭐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갔던 거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드린 말씀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때는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혹시 그 책을 보신 분들은 그 맨 마지막 6장에 제가 상보적 과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학적인 문제인데 과학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바로 제가 학부 때 공부하고 싶었던 그런 과학적 내용들, 교수님들이 하지 말라고 말리셨던 거, 그런 거를 해주는 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상보적 과학이란 건데요. 그걸 이제 과학 철학과 과학 사에서 해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12강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이 철학에서는 적어도 모든 학문이 자기 틀이 있고 좁게 보게 되지만 적어도 철학에서는 그거를 모든 질문을 다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학이 과학을 볼 때는 과학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과학적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것이 겸허. 겸허는 뭐 자연히 인생에서 실패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예, 그건 좀 농담이지만 제가 정말 처음에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학문 방향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뭐 그걸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관둘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 건 그런 경험에서 겸허함을 배우게 됐다고 봅니다. 네. 저 여기 여자 가운데 여자분.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밖에 지금 구분이 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과천과학관에서 온 구수정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과학적 활동이나 또는 그것을 진보된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그 이제 패러다임 양상에서 살펴보시면서 이제 그 다원주의를 얘기하시고 그 다원주의가 이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 이제 어떤 그 줄기가 이렇게 이분화도 되고 여러 가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다원주의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다 이렇게 하시지만, 또 이제 그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차피 그 많은 가닥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 아니면은 이 가닥과 저 가닥을 뭐 융합을 해서 선택을 하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선택을 하고 나면 다시 집중으로 들어갈 때는 또다시 그 한 개인은 절대주의에 또 들어가야만 성공이 또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다원주의 속에서 전체를 보는 시각과 한 개인에게 주고자 하는 또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지적해 주신 거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런 집중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뭐 주워 들은 것만 많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집중은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는 이렇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한 가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한 패러다임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가끔 나와 볼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절대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한국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 다른 외국 사람이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른다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 사람들의 삶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버린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를 또 한 단계 발전시켜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 전체나 사회 전체를 볼 때 정말 절대주의자들이 모인 집단이라도 이 다원주의적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서로 이 허용만 해주면 됩니다. 나는
정말 종교에서 그러듯이 그래 넌 이거 믿고 넌 이거 믿고 서로 죽이지만 마라. 그렇게 하면 그 다원주의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관용의 이득밖에 못 얻고 이 서로 교류하는 이득은 못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서로를 그냥 허용할 뿐 아니라 또 가끔이라도 아 내가 저 체계에서도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다, 아니면 저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더 높은 차원의 다원주의를 이루어 주려면 각각 전문가들이 절대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가운데 계신 학생. 네. 예, 먼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명의 목적을 어디에 두시는지 먼저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발명의 목적. 아니, 과학의 목적. 예, 죄송합니다. 제 발명 교육을 하고 있어서. 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차일석이라고 하고요. 예,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인데요. 과학 교육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한민국 과학 교육을 봤을 때 좀 문제가 보이는 그 부분에서 아까 해줬던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과학과 응용과학, 공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과학을 응용해서 어떤 가치를 내는 데 많이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부가가치를 내고 생산성 부분도 아까 얘기 나왔는데 지금 그 과학사를 돌아보면 과학자들은 대부분 발견의 즐거움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과학의 목적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다원주의적으로는 모두 견해가 다르겠지만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견해는 역시 다원주의적인 건데 과학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목적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허용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거기서도 이론주의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많은 폐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수 과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은 자연을 이해하는 거지 뭐 기술 따위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도 문제가 있고, 경제 발전적인 입장에서 과학을 뭐 자연을 이해하는 건 상관없고 우리가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 정말 넓고 깊고 어렵고 또 굉장히 파워풀한 건데 그거를 딱 한 가지 기능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견과 이해장이 되고 또 기술적 경제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줄 수 있고, 뭐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과학이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 정책을 할 때 너무 편중해가지고 뭐 순수 과학만 키운다든지 뭐 기술적인 것만 키운다든지, 근데 재밌는 얘기도 많습니다. 거기서 옛날에 이건 제가 그 과학사 하시는 김동원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물리학 그 기초과학 연구를 이제 권장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원자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아, 기초과학 하면 우리 원자탄까지 다 나와. 그러나 그거는 또 환상이죠. 기초과학 한다고 해서 원자탄이 꼭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초과학 없어도 원자탄은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제일 앞쪽.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성대학교 이재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저는 아주 단답형으로 한번 그 파렌하이트 화씨할 때 32도하고 212도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뭐 화폐도 그렇고 0, 50, 100 다는데 32하고 212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혼자 생각은 체온이 98도 화씨로 나온다는데 혹시 100으로 생각해가지고 하지 않았나라고 가정은 하는데 그 교수님 책을 읽어봐도 거기에 명확한 답이 없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답을 찾다가 못 찾아서 책에 안 쓴 건데요. 3강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계 같은 거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밀을 절대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남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뭐 편지가 있다든지 그런 자료를 갖고 추정하는데 영은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람의 영이 뭐였는지는 그 물과 얼음과 소금을 섞었을 때 가지는 온도, 이 소금을 물에 소금이 이용이 되면 이 빙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였고, 그럼 왜 뚱딴지 같이 32와 212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파렌하이트 전에 르머라는 덴마크의 천문학자였죠. 그 사람이 또 이상하게 뭐 7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스케일을 더 이제 세분해 갖고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조금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요소가 있고요. 또 그 체온을 100도로 생각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의 체온으로 했는데 그때 그 부인이 좀 열이 났었다는 그런 설인데, 저도 좀 찾아보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거는 끝까지 나오지가 않았고, 그 재밌는 예죠. 정말 우리가 이 물려받은 전통이라는 거, 정말 처음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잘 알지도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저 뒤에 분. 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과학 철학보다 약간 그 교수님과 교수님 형님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듣는데, 그 계속 다원주의 얘기하시니까요. 네. 그 형님 되시는 분은 이제 경제 쪽 하시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 만나시면 다원주의 차원에서 같이 책 같은 거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네. 예, 그게 네.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뭐 만나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책을 쓸 계획은 없는데, 이제 저희 두 사람이 정말 그런 얘기 워낙 많이, 다원주의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둘 다 다원주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합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요즘 경제학 학풍이라는 거는 정말 그 주류만이 진짜 경제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영국에 보면 많은 그 다원주의 바람이 경제학 내에서 일고 있는데, 그 교수들이 한 건 아니고 학생들이 좀 자기들이 배우는 그 주류 경제학에 식상을 해가지고 뭐 모임도 만들고, 그럼 저희 형 초청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제가 말한 그 사회 정치적 다원주의랑 이 과학적 다원주의의 또 고리가 돼줄 수 있는 게 사회과학적 다원주의가 되겠죠. 네, 시간이 좀 흘러가서 질문 2개만 더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질문하고 싶으신 분. 아, 이거 불가능하네. 눈 딱 감고 이분.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 과정에서 지금 과학철학 전공하고 있는 허원기라고 합니다. 저기 선생님 강의에서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짧게 두렵습니다. 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실 그 선생님께서 중간 중간에 강의에 언급하셨던 포프라든지 라카토슈가 과정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제 구획의 문제, 그러니까는 과학과 비과학. 이제 사실 아까 질문에도 약간 좀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요, 과학과 비과학 혹은 과학과 사회비과학의 경계선을 짓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또한 심지어 이제 철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사회 참여적이거나 아니면 뭐 능동적인 활동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구획 문제에 관해서 사실 선생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획 문제라는 게 디마케이션 말씀하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문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 시리즈를 기획할 때도 그걸 1강으로 과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넣었고, 그러나 사실 지금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가진 사견은 이렇습니다. 과학과 비과학을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는 거는 좀 무리이고, 그러나 전혀 구분을 안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제 느낌은
역시 첫째 과학은 경험에 기반된 지식인데 제 생각에 해야 될 것은 그 과학을 떠나서 어떤 지식이건 간에 그 경험에 어떤 식으로 기반하느냐, 그 기반하는 형식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그걸 잘 구분하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경험에 기반한 지식이 있고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지식이 있고, 그게 이제 역시 뭐 여러 논의해봐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구획이 된다고 보고, 그러나 경험에 기반한 것들 중에 정말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기반한 거는 좀 과학이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는 아직 발전시킨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그 구획 문제가 중요하느냐? 저는 뭐 그걸 추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는 이제 파이어 이벤트 입장하고 같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해지죠. 무슨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것이냐, 이제 아까 또 질문하신 점을 봐야 될 것이냐, 그런 데서 중요해지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다원주의적으로 풀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뭐냐면 딱 선을 그어서 이건 과학이니까 가리키고 이건 과학 아니니까 가리키지 말자 하는 대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지식 체계가 있는데 우리가 뭘 가리키면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구획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육의 목적, 또 과학 탐구의 목적이란 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고 어떤 효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한 분 더. 저기 막 일어나시네. 먼저 교수님 너무 젠틀하게 비주얼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안경 벗으시면 더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많은 질문 한 3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한 많이 가지 질문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현대 물리학의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볼 때 우리의 정신은 어디로 너무 난해한 게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칸트가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건 약간 농담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적어도 데카르트 이후에 이 정신과 물질을 구분해 가지고, 정신은 이제 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질문이 성립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답도 안 해야 되는데, 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정신과 에너지를 우리가 연관시켜야겠다고 느끼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지식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잘하면 정신과 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를 연관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일이 잘 되면 또 그런 질문도 계속 던져볼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다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제 다원주의 입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거부하지는 말자, 그런 것이고, 그러나 그 해보는 거는 자기가 정말 그게 해보고 싶은 사람이 해봐야 될 일이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가능성을 타진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만. 네. 예. 저기 제작진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아니요, 저희는 간단한 겁니다. 네. 이제 12강을 쭉 진행을 하시면서 네. 좀 뭐 많은 분들 뵙고 뭐 예. 눈도 마주치시고 그러셨을 건데, 이제 쭉 전체 강의를 마치신 소감 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뭐 첫째 소감은 뭐 겨우 잘 끝내서 다행이다. 더 큰 소감은 정말 이 각계각층의 분들이 모여서 청중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정말 열성적으로 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정말 느꼈습니다. 이 청중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문화 수준이라는 거, 이렇게 정말 이 어려운 강의를 2시간 들으시고 그 다음날 또 오시고 정말 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분들도 많이 오셨고 이 연장자들도 많이 오셨고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도 종종 오셨고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이 오셨다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저한테는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 학문 간에 이런 존중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참 귀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 소감은 제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사실 좀 막막했습니다. 이 과학 철학에 대한 그러니까 입문 강의를 해달라고 하신 건데 그 EBS 분들 또 여기 우리 채널 봄 프로덕션 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흐름을 잡아서 강의를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알아서 하래요. 그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할 때는 아시겠지만 다 있습니다. 대강 다 커버해야 할 주제가 있고 또 학교에서 강의한다면 이런 제 의견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좀 교양 없는 짓이고 학교에서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의들을 얘기하고 이 딴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들 어려운 거를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건데 여기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무 제약 없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참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뭐 대충 소감은 그렇고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